보건업무가 부각되는 21세기 2011년부터 우리 정부와 군은 해마다 가을에 생물방어 연습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는 한미 또 주한미군까지 참여한다. 생물방어 연습은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 테러나 대규모 질병 확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도상 연습이다. 원래는 북한의 생물학적인 무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었으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감염병 대응도 중요한 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우리군은 코비드-19 방어 작전에 긴급 투여, 공항과 항원에서 검역을 맡았다. 코로나 사태로 공정보건이 공중안보 차원으로 올라선 것이다. 팬데믹은 물론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그로 인한 대규모 난민 발생, 식량위기, 글로벌 안전 위협, 서전 이렇게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시민 자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감염병 대응에서 생명공학의 윤리적인 이슈, 팬데믹의 예방을 극복하기 위해서 21세기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첨단 생명공학의 영역이 상승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생물정월 기술의 재생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쟁점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18년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아기가 탄생한다 했다. 중국 선전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자를 교정해서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한 아기를 쌍둥이로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생명윤리 측면에서 큰 논란을 빚으며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실험 과정에서 체세포가 아닌 생식세포를 교정함으로써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질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생명윤리가 완전히 경시된 결과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유전자 드라이브로 생물체의 일부 개체의 특정 유전자를 조합하고 이후에 세대를 거치면서 전체 집단으로 특정 유전자를 퍼뜨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불임 모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은 말리아 모기를 멸종시키는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의 연구로 인간이 생물체를 멸종시킬 권리가 있는 것인지 윤리적인 이슈이다. 오스트리아 유전과학 소에서 유해 동물 증식을 차단하기 위한 피임 백신의 연구 과정에서 인체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추구미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의 출현이 놀란 연구진은 즉시 위험성을 알렸다. 이 사건은 생명공학에 의해서 치료법도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한 섬뜩한 사례였다. 2015년 5월 애틀란타 30개국으로부터 생명공학 윤리 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서 생명공학과 윤리 상상력 글로벌 회담을 열었다. 회의에서 인간세포 생명공학 윤리 원칙의 10대 항목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명 속의 팬데믹. 문명 속의 팬데믹. 전염병의 흔적은 선사시대 원시인 유골에도 발견이 된다. 9,000년 전 인류 사회가 서럽생활 농경 사회로 전환하면서 전염병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농산물이 인형 생산되면서 또 소화대질 가축을 사오면서 병원체가 옮겨오기 시작했다. 병원체는 인체에 적응하는 형태로 변이가 되었고 다시 사람끼리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진화했다. 이집트의 파비루스에도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고 3,000년 전 미라에도 천연두 흔적이 있다. 최초의 전염병은 기원전 430년의 아테네의 역병이다. 기원전 431년 벌어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에는 아테네는 이 역병으로 군인을 포함해서 20명, 30만 명을 잃었다. 전쟁 초기부터 스파르타보다도 우세했던 전세가 급반전되면서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이끈 펠로폰네소스 동맹에게 패망하고 만다.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스 전쟁사에서 아테네의 계질로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아테네의 패망이 가속되었다고 기록했다. 역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고열과 장기 출혈 등의 중증의 기억상실 등의 후유증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디데스의 사료나 최근의 이거를 조사한 결과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로 추정이 된다. 이후에 로마 시대 165, 180년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창궐한다. 아테네 계절과는 달리 이 역병은 파르티아 전쟁을 치르고 귀국한 병사들이 국외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병명은 천연두 홍역으로 초정이 되며 기침과 재채기로 옮기는 공기전염이었다. 현재 이라크에 속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이 역병은 15년 동안의 맹위를 떨치며 로마 제국 등 유럽에서 5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기원전 2세기 세계 인구는 2억 명 정도였다. 로마 제국은 인구의 25%를 이루면서 공포에 떨었고 마술에 의지했다. 대부분 부적을 써붙였던 자치도 남아있다. 전염병은 신분의 전이 없이 무차별로 공격해서 로마 황제 마르코스 아울렐루스 안토니우스도 천년도로 희생이 된다. 그 공동 황제였던 동생 으르키우스 베루스도 역병으로 희생되었다는 설이 나오고 뇌졸중으로 요절했다는 설도 있다. 명성로그 저자 스토아 철학자로서 가장 탁월하고 고결한 황제가 전쟁터에서 역병으로 죽으면서 파악스 로마나의 평화 시대에는 막을 내린다. 마르코스 아우렐루스는 친아들인 19세의 컴모두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유리 없는 폭정으로 로마 제국은 급속히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에도 로마 시대는 잇따른 역병으로 피폐해진다.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서 국제화 도시화에 가장 앞섰던 로마 제국은 바로 그 때문에 전염병 전파의 최적의 조건이었다. 로마는 또다시 251년에서 266년에 성 키프리아누스 역병의 공격을 받아 하루에 5,000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 2세기가 지난 541년에서 542년에는 이전보다 더 지독한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닥친다. 이집트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상륙한 이 병원 그는 하루에 1만 명까지 사망자를 냈다. 그리고 200여 년 동안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휩쓸었다. 당시 희생자는 3천에서 5천만 명이었다. 이 역병의 증상은 발열, 림프선, 종창, 환각 등으로 치사율이 50%에 달했고 패스트로 추정이 된다. 로마 제국은 연이어 발생한 전염병의 창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상륙한 병원체는 사회적 동요와 혼란을 빚으며 사회의 체계를 무너뜨렸고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게다가 정치적, 종교적 요인이 복합되어 동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고 결국 멸망에 이른다. 전염병의 창궐은 유럽을 주도하던 황제 1인 체제의 정황집권적인 통치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제국 시대는 종결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대 이후에 발생한 저요 전염병의 발생 시기와 질병 명칭 사망자 수는 인류 문명이 전염병과의 투쟁으로 얼룩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로부터 세계를 휩쓴 천연도는 기원전 1만 2천 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세기 산업 문명에서도 3억 5억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3억 명? 아테네 역병, 질병의 역사군요. 사망자 수가 어마무시하군요. 100만 명, 1200만 명 대역병인들이 엄청나고 그래서 81년부터 이렇게 에이즈로 해서 3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지카 바이러스에서 6천만 명이 희생당했군요. 전염병으로서는 유일하게 백신으로 퇴치됨으로써 과학기술의 힘이 빛나는 성공 사례. 천연두 바이러스는 300나노미터를 웃도는 벽돌 모양으로 바이러스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큰 편이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숙주 세포 파괴력은 가공할 만하다. 보통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와서 폐 세포를 공격한다. 감염의 위험 반경은 감염자 주변의 2m 정도이다. 그러나 체액이나 친구 등으로 원거리 감염도 일어날 수 있다. 건물이나 열차 등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공기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적도 있다. 천연두가 남긴 흔적, 곰보. 천연두는 영어로는 스몰 폭스, 바리올라 또는 폭스라고 한다. 폭스는
농포성물집이라는 뜻이다. 15세기에 매덕이 유럽에서 널리 퍼지면서 매덕은 그레이트 폭스라고 부르고 천년들은 스몰 폭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편 수들은 치킨 폭스라고 하는데 닭과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년도에 비해서 그 정세가 약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몰 폭스를 우리말로 마마나 두창이라 하는데 어쩌다가 일본식 이름인 천년도로 곧 떠지고 말았다. 천년도가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타난 것은 견전 430년 그리스의 투키디데스가 남긴 사료에서였다. 천년도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임상 기록은 9세기 페르시아의 의사인 알라지가 남겼다. 그는 온몸을 뒤덮은 발진이고 농포로 변하는 참성을 소름 끼치게 묘사했다. 눈에 감염되면 눈이 멀었고 운이 좋아서 목숨을 건져도 평생 곰보로 살아야 했다. 천년도 바이러스는 사람의 장기를 파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환자의 피부에 나타나는 겉모습만 그렇게 흉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장과 폐의 내벽과 주요 장기를 모두가 그렇게 망가진다. 천년도의 민간요법 고열치료법과 붉은색 치료법, 초기 천년도 바이러스의 치료법은 현대과학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효과는커녕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켰다. 환자가 기절할 만큼 피를 흘리게 하는 방열 시술을 하거나 감염치를 제대하는 날 상처 부위를 모조리 금바늘로 째거나 말의 배설물로 만든 치료제를 마시게 하는 등의 괴성한 처방이었다. 고열이 나는 환자를 창문으로 모두 닫고 불을 지핀 화로 옆에 있도록 해서 고열로 치료하는 이상에 비롯한 이열치열 치료법도 있었다. 그리고 열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쓰는 치료법도 있었다. 온통 빨갛게 칠한 방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역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빨간 담요를 짚어 쓰고 붉은 주스까지 마시게 했다. 예나 지금이나 천년병의 주요 감염 경로는 교역로였다.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 병원 치료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니 그들은 자신들의 교역 상품에 더해서 천년도 바이러스까지 운반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병든 사람들은 두통과 요통 증세를 호소하며 내쉬는 숨으로 바이러스를 내뿜었다. 천년도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은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의 소멸,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이후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95%가 사라졌다. 너희를 잡아가서 금으로 포상을 받을 정도로 정복에 나선 스페인. 아즈텍은 군사 강국이었으므로 첫 번째 침략에는 스페인군이 상대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었다. 아즈텍은 코르테스 군대를 도시 밖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후퇴하는 스페인군 중에서 천년도 바이러스의 복인자가 있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건너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앙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면역력이 있으리 마무했다. 코르테스는 군수를 재정비해서 몇 달 후에 아즈텍을 다시 침공한다. 이 두 번째 침략에서는 아즈텍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 스페인군이 퇴각한 사이에 바이러스가 이미 아즈텍 군대를 몰살시키다 했기 때문이다. 병사한 시체들은 테노치티틀란 거리에 나뒹굴었고 전쟁은 하나만하였다. 스페인 침략 이전에 2천만 명이었던 아즈텍 인구는 1618년에 160만 명이 된다. 치사율이 90%였기 때문이다. 천년들은 중앙아메리카 반도를 따라 남아메리카로 입성하여 엄청난 치사율과 흉측한 모습으로 대륙의 원주민들을 공포의 돌간이로 몰아넣었다. 원주민들은 스페인 침략자들이 마법을 부려서 천년도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를 무서워했다. 스페인 군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리전이 된 것이었다. 1531년에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끈 168명의 군사가 잉카 제국을 침략하여 잉카의 8만 군대를 무너뜨렸다. 그것이 또 병사들이 아니라 천년도 바이러스가 해치운 일이었다. 현재의 페루에 위치했던 고대 잉카 문명은 파멸되었고 페루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스페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총칼이 아니라 천년도의 파괴력이었다. 천년도 등의 팬데믹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침략으로 식민지화되면서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당시 세계 인구의 10%인 6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으나 식민지화로 인해서 500만 명, 600만 명으로 줄었다.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져온 천년도가 가장 큰 희생자를 냈고
그 밖에 홍역, 인플루엔자, 페스트,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발젠티브스, 콜레라도 함께 들어와서 인구를 감소시켰다. 18세기 대영제국 신대륙 원주민에게 최초의 천연두 바이오 무기 사용. 유럽 열강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식민지하고 있던 그때 천연두 바이러스는 북아메리카를 공격한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이 원주민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감으로써 자신들이 신대륙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다. 이미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로우호로 신대륙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북아메리카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했다. 그러던 중에 1763년에 펜실베니아 주 피트 여세에 주둔했던 대영제국 군대는 신대륙 원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아메리카 원정군 총사령관인 제프리 에머스트는 인디언들의 거센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무기를 제안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괴멸해야 하니 인디언 폭도들에게 천년도 병원체를 뿌리자는 것이 그의 보관이었다. 영국 군대는 천년도 병동에서 담요 도장과 손수건 하나를 얻어다가 원주민들에게 던졌다. 그 후에 민고 부족과 쇼니 원주민들 수백 명이 사망했다. 유럽 왕실을 공격한 천년도 바이러스. 영국에서는 1562년 29세의 엘리자베스 1세가 천년도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1558년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여왕은 햄스턴궁 정원을 거닐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된다. 그때 진찰을 한 독일인 의사는 여왕의 병이 천연두라고 진단한다. 그 말에 격노한 여왕은 의사를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그 뒤에 여왕은 곧바로 발진과 고열 증세를 보였고 잉글랜드는 혼란에 빠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 계승자 없이 승하하는 날에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왕위를 승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국은 성공회를 버리고 카톨릭이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붉은 천으로 몸을 휘감고 창문을 모두 닫은 채 불 옆에서 고열 치료를 받았다. 여왕은 천년두를 이겨냈으나 여왕의 정성스러운 시녀는 천년두로 목숨을 잃었다. 여왕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여왕은 평생 짙은 화장으로 흉터를 가렸다. 납과 초산을 섞은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면서 결국 여왕은 납중독에 걸리고 말았다. 가장 대표적인 중독 증상으로 여왕의 머리카락이 빠져버렸고 여왕은 평생 붉은 가발을 썼다. 천년두를 극복한 여왕은 재위 45년간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이겨내고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이뤄한다. 여왕이 29세에 죽었더라면 영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천년두를 이기는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다르게 130년이 지난 1694년 성탄절 전날 윌리엄 3세가 왕비이자 공동통치였던 메리 2세는 천년두에 걸린 지 8일 만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윌리엄 3세는 아내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애를 태웠지만 국왕의 위력도 천년두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윌리엄은 부모도 이미 천년두로 잃은 뒤였다. 왕비를 비참한 모습으로 잃은 뒤에 왕은 재혼도 하지 않고 내내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 천년두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의 왕실도 예외 없이 침범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요세프 1세도 천년두로 사망했다. 에티오피아 왕 정거 황제, 일본 황제, 스페인의 루이 1세도 천년두의 희생자였다. 1654년부터 120년간 천년두가 목숨을 앗아간 왕은 8명이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도 1774년 천년두로 세상을 떠났다. 루이 15세가 천년두로 세상을 떠난 뒤에 프랑스 왕실의 재정은 파탄이 나고 민중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러시아 제국의 포르트 2세도 천년두에 희생된 황제였다. 그의 죽음으로 러시아 제국은 아들로 승계되는 로마노프 왕조의 대가 끊기게 된다. 표트르 2세는 표트르 대제의 손자로 할아버지 사후 2년 뒤인 1727년에 12세의 나이에 황제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황태자 알렉세이였으나 표트르 대제에 대항하는 반역죄로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옥사했다. 그의 나이는 2세였다. 표트르 2세는 부모의 사랑이라고는 모른 채
하녀들의 손에서 불쌍하게 자랐다. 아기가 보채면 하녀들은 포도주를 먹여서 술에 취해서 자기 만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지적 흥미도 없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러시아조차 서툴렀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황제의 어른 뒤에 2년여 동안의 할아버지의 정책을 폐기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술과 유흥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를 사랑한 유일한 가족은 오직 하나, 노인 나탈리아였다. 표트르 2세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던 노인은 14세의 결핵으로 죽고 만다. 표트르 2세는 1730년 1월 추운 겨울에 사냥길에 나섰다가 고열 증세를 보였고 그 질병은 천년두였다. 12일 동안 앓다 죽으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누나를 보고 싶다 였다. 그가 죽은 날은 그의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한 날이었다.